자, 마키아벨리 7번째 강입니다. 그 그람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람시 옥중수거 1권에 보면 136페이지에 보면 조금 읽겠습니다. 현대의 군주, 곧 신화 군주는 실제의 한 인격, 하나의 구체적인 개인일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이미 인정받았으며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확인한 하나의 집단 의지가 그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는 유기체 또는 복합적인 사회 요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군주론에서 군주의 처신이나 어떤 테크닉한 그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논리가 아니고 집단 의지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는 이미 이러한 유기체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 정당이다. 정당이라는 거죠, 정당. 현대 세계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개인에게 신화적으로 육화될 수 있는 역사, 정치적 행위는 단지 직접적이고 절박하여 촌각을 다투는 성격에만 국한된다. 정열과 열광주의를 갑자기 최고조에 이르게 하고 대장의 카리스마적 성격, 여기서 블랑제 사건에서 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를 훼손시키는 모든 비판적 감각과 예리한 회의를 압살시키는 당면한 거대한 위기만이 그러한 시급속을 요구한다. 그러한 행위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복고와 재정비에나 적합한 것이 새로운 국가, 새로운 국민적, 사회적 구조를 기초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 또는 새로운 국민적, 사회적 구조의 건설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중심 문제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는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심 문제였는데, 이 소위 그 어떤 이 오늘날의 그 정치 정당, 공산주의 정당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집단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거죠. 국민국가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138페이지에 또 읽겠습니다. 현대의 군주론은 마땅히 그 일부를 자코뱅주의를 위해 할애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코뱅주의는 집단의회가 적어도 어떤 점에서는 독자적이며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적으로 형성되고 작동되었던 예이기 때문이다. 자코뱅주의가 뭐예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성공했던 집단의 모임이 자코뱅이죠. 로베스피에르, 낭통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흩어져 있는 민중의 힘을 확 물어서 그냥 왕정체를 확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집단 의지로 집결돼서 그 어떤 자본 혹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래서 히스토리컬 블록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형태의 히스토리컬 블록으로 이행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그걸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탈리 상황에서는 소위 민중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이 득세하는 파시즘 정권에 이런 자코뱅주의적인 집단 의지를 만들어서 이 파시즘 정권에 맞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그람시의 정세 판단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코뱅주의적인 힘으로, 그런 능동적인 힘으로 맞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정치적인 그 힘을 군사와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자크뱅처럼 확 무너뜨려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걸 기동전이라고 하죠. 그냥 나가. 그래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진지 안에 있는 거지. 진지. 숨어서 폭탄이 날아오는 걸 숨고 저쪽에 이제 폭탄이 다 떨어지고 지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를 기회를 본다.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진지전 혹은 수동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코뱅적인 힘이 없다 우리가. 마치 1789년처럼. 또 그 여기 이제 프랑스의 역사에 대한 분석이 곳곳에서 많이 흩어져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루이 보나파르트가 1851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을 때 같은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이 보나파르트는 전혀 정치적인 힘이 없었고 이념도 없었는데 좌파나 우파를 다 무너뜨리고 농민들의 힘을 빌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변형된, 왜곡된 자코뱅주의를 보는 거예요. 그람시는. 근데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그런 힘이 없다. 그거예요. 141페이지를 봅시다. 다른 나라에서 국민적, 민중적 집단 의지를 일깨우고 조직하여 근대적인 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코뱅 세력인데 이탈리아에서는 늘 그러한 자코뱅적 효율적인 자코뱅 세력이 부족하였으며, 그렇죠? 부족하였으며 구성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를 위한 필요 조건이 존재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조건들에 그에 반대하는 세력들 사이의 현재적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음, 여기 보면 이제 142페이지 보면 거대한 농민 대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키아벨리가 군의 개혁을 통해 도모자 했던 것이 바로 그거점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키아벨리 시대는 주로 국민군이 아니고 아직 민족국가 단위가 아니니까 용병을 쓸 당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소위 모르지아의 예를 통해서 그 로마냐 지방을 정복할 수 있었던 당시에 그 모르지아 공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국민군대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용병이 아니고. 그것처럼 이탈리아에서 사회주의 운동, 노동자 운동이 성공하려면 노동자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농민들의 어떤 대중적인 의지를 노동자 운동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냐? 그것의 문제는 뭐예요? 바로 나옵니다. 142페이지. 현대 군주론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적, 도덕적 개혁의 문제. 다시 말해서 종교 또는 세계관의 문제에 할애되어야 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슨 물리력이나 무슨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의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지와 관련돼 있고 노동자의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적이고 지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4페이지에 보면 이상의 두 가지 요점, 곧 현대의 군주가 그것의 조직가인 동시에 그것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표현인 국민적, 민중적 집단의지의 형성, 그리고 지적, 도덕적 개혁이 이게 이제 기본적인 두 요점이죠. 하나는 뭐예요? 집단 의지를 형성하는 것이고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현대 군주론 전체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죠. 현대 군주론 마키아벨리가 아니고 그람시가 보는 현대 군주론은 뭐예요? 농민들의 국민적이고 민중의 집단 의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이고 도덕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44페이지 챕터의 제목이 마르크스와 마키아벨리와 마르크스예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과 소위 마르크스의 계급론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게 포인트죠. 이게 포인트. 그러면서 146페이지 보면 마키아벨리가 잘 알지 못했고 잘 염두에 두지 못했던 게 뭐냐면 정치 교육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민중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거는 마키아벨리한테 잘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위 마르크스는 그걸 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명적 계급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의 사고 방식에 좀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그 오늘날의 마키아벨리와 이 마르크스가 만나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챕터의 제목이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정치학. 그러니까 여태까지 마르크스주의에서 정치학이라는 거는 상부 구조의 한 일부분이니까 별로 논의할 필요가 없었죠. 왜? 그 전통적인 마르크시즘에서 이제 경제적인 구조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돼? 특히 이제 레닌주의적인 논리에 의하면 자본주의 모순이 극대화되면 저절로 자본주의 망하고 사회주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걸 소위 조야한 뭐 경제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대 이탈리아의 마르크시스트 중에 유명한 사람이 크로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약간 이제 소위 그 루카치 계열의 관념론자죠. 뭐 인간의 의식을 개혁하고 뭔지 이런 거. 근데 그람시는 그런 물질적인 요인과 그런 그 의식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헤게모니 얘기를 할 때 헤게모니라는 게 그런 물질적인 틀과 지적 도덕적 관념들을 합쳐서 얘기하는 권력의 흐름을 헤게모니라고 하는데, 헤게모니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경제적 조합주의라는 게 뭐예요? 나의 계급적 이해관계를 양보하지 않고 나는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얘기, 이걸 주장하는 거, 그걸 고집하는 거, 그게 코퍼라티즘이죠. 그 코퍼라티즘을 확대시키지 않으면 자본주의도 망하고 노동자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당대의 1930년대 자본가들은 어떤 식으로, 특히 파시즘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노동자를 회의하냐면 내가 마치 너희들에게 양보하는 듯한, 그래서 노동자와 타협하는 거죠. 코퍼라티즘이라는 게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뭐 착취한다고 그럼 뭐 좀 나눠줄게. 그런 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닌데 노동자들은 그렇게 임금 뭐 그래 한 100원 올려줄게 이렇게 하는 자본가의 양보를 보고, 야 그럼 뭐 우리가 이렇게 총파업하고 맨날 어렵게 투쟁할 필요 뭐 있니? 그러다가 우리 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다 직장도 잃는다. 그렇게 해서 자본가들의 논리나 파시즘의 논리에 포섭돼 간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조금 그 지나친 단순화의 논리는 있지만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의 헤게모니에 포섭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예요? 경제적으로 포섭되고 한편으로는 문화적이고 지적으로 포섭된다는 거예요.